여기 뭐 천천히 나갑니다만 사실은 좀 그래도 제일 재밌는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그림도 많이 나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러분이 나와 있는 프린트를 보시면 무슨 그림인지 판독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예, 그래서 제가 여기 띄워놨거든요. 앞에 이 큰 그림으로 보시면 무슨 그림인지 이해 가실 거예요. 예, 그 그림이 안 보이시면 이 앞에 있는 그림 보시면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동작 언어라는 이 부분은 앨런 피즈, 바바라 피즈 부부예요. 예, 이 부부가 서로 연구한 보디 랭귀지라는 책이 있어요. 예, 그 책을 저는 되게 감명 깊게 읽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책에 나와 있는 예들이나 내용들이 많아요. 예, 많으니까 예, 뭐 더 궁금하신 게 있으면 그 책을 한번 읽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교양 삼아서. 예, 앨런 피즈, 바바라 피즈의 보디 랭귀지 라는 책이니까 예, 그 책 뭐 도서관에도 있으니까 빌려보시든지 이렇게 하시고요. 자, 저기 하여간 뭐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의 내용은 그 책에 상당히 영향 입은 게 많다. 영향 입은 바가 많다. 예. 자, 저기 동작 언어 10장. 예, 1번 음성 언어와 비언어적 의사소통. 1.1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개념과 중요성을 볼게요. 비언어적 의사소통이란 구두 언어를 통한 언어적 메시지를 제외한 나머지 모두 유의미한 의사소통을 가리킨다. 그래서 구두 언어를 통한 언어적 메시지를 제외하고 예, 말을 제외하고 모든 그 유의미한 의사소통 이런 것들을 다 비언어적 의사소통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자, 저기 요 그림은 좀 많이 나오는 그림이에요. 1번 이 그림은 앨버트 메러비안이라는 사람이 보디랭귀지를 얘기할 때 예, 많이 이제 쓰여지는 그 그림인데 예, 보시면 시각이 몇 %예요? 시각이 이거 아니네. 아이고 예. 예. 시각이 83%. 잘 보이시죠? 예, 83%.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결국엔. 보디랭귀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말로 이렇게 우리가 전달이 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우리는 실제로는 보면은 뭐 얼굴 표정이나 눈빛 이런 거 가지고 이런 걸로 어떤 사람이 어떤 내용을 얘기할지 예, 거의 다 뭐 좀 알아챌 수가 있어요. 예, 감각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되게 시각 자료가 이렇게 많은 큰 영향을 미친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자, 알버트 메르비안도 메시지 전달에서 말 7%, 목소리 38%, 비언어 태도 55%를 차지한다고 했다. 예, 이건 뭐 그림하고는 좀 많이 다릅니다만 예, 이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단락 보시면 첫 번째 줄 음성 언어는 주로 지식적인 정보를 전달하고 동작 언어는 주로 감정적인 정보를 전달한다. 그래서 음성 언어는 지식적인 면, 동작 언어는 감정적인 면. 자, 그런데 그 세 번째 줄 보시면 중간 부분 언어적 메시지와 비언어적 메시지가 서로 상충될 때, 서로 충돌할 때 비언어적 메시지를 더욱 신뢰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예, 그래서 저기고 다음 줄 보시면 중간 부분에 비언어적 메시지는 무의식의 언어이기 때문이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사람들은 언어적 메시지보다는 비언어적 메시지를 신뢰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예. 그러니까 서로 음성 메시지하고 저기 동작 언어하고 이렇게 충돌이 되면 어떤 걸 더 믿는다고요? 동작 언어를 더 믿는다는 얘기예요. 2번 예를 볼까요? 음성 언어 나 화났어라는 것에 대해서 동작 언어가 정말 화난 표정을 짓고 화나지 않은 표정을 지었어요. 그럴 때는 어떤 게 전달이 돼요? 예, 물론 이제 나 화났어라고 말하고 화난 표정을 지으면 진짜 화난 거죠. 그런데 예, 나 화났어라고 말하는데 화난 표정을 안 지어요. 그럼 뭘 믿겠어요, 사람들이? 동작 언어를 믿는다는 거예요. 화 안 났다는 거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나 화 안 났어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동작 언어로는 화난 표정을 지어요. 그럼 뭘 믿어요? 화난 표정을 믿어요. 그래서 화가 났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은. 근데 나 화났어 얘기하는데 화난 표정을 안 지어요. 이건 진짜 화 안 난 거예요, 이거는. 안 난 거고. 무슨지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두 개가 충돌이 될 때는 동작 언어를 믿는다라는 거예요. 자, 202페이지 보시면은 1.2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특징을 볼게요. 비언어적 의사소통은 무엇을 말하는가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말하는가에 중점을 두는 것이다. 그래서 무엇이 아니라 어떻게, 즉 태도, 예, 감정 이런 거를 좀 많이 전달을 한다는 거예요. 자, 1.2점을 볼까요? 의사소통의 특징은 첫 번째, 언어적 의사소통을 보완한다는 거. 보완. 예, 첫 번째 특징은 보완이에요. 예, 그래서 그 아랫줄 끝에 보시면 고맙다는 말과 함께 정말 감사함을 표하는 눈빛과 표정으로 고개를 깊이 숙이는 비언어적 동작을 수반한다. 그래서 고맙다고 말할 때 그런 행동까지 이렇게 같이 해주면은 예, 진짜 예, 하여간 정말 고맙다는 그런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예. 실제로는 정말 고맙다는 생각이 안 들면서도 고맙다고 표현할 때와 예, 또
별로 이렇게 미안하지도 않은데도 미안하다고 군대 같은 데서는 막 표현해야 할 때가 있어요. 예, 그럴 때는 정말 그 비언어적 의사소통을 잘 전달해야겠어요. 예, 연기를 잘해야겠어요. 한마디로. 그렇잖아요. 자, 다음에 왜냐하면 이제 그걸 믿으니까, 연기를 믿으니까, 실제 표현을 믿으니까, 표정을 믿으니까. 1.2.2 주로 시각적 메시지의 형태를 취한다. 예, 특징 두 번째는 시각적 메시지의 형태를 취하고요. 자, 1.2.3 무의식적이면서도 본능적이다. 예, 본능적이라는 거예요. 본능적이라는 말은 보편적이란 말하고 통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 모두에게 있는 것이라면 보편적인 것이니까, 인간의 본능에 관한 것이면 인간은 다 있다는 뜻이고, 예, 그것은 그러니까 다 있다는 뜻은 보편적이라는 얘기니까, 예, 본능적이라는 말은 보편적인 말과 같은 말이다. 그래서 첫 번째 끝부분 본능적인 성격이 강하다는 말은 보편성이 강하다는 말과 상통한다. 그래서 보디랭귀지는 뭐 어디 저기 아프리카 오지나 뭐 그 아마존 오지에 있는 사람 갖다 놔도 화난 표정은 똑같아요. 예, 한국에 있는 사람하고. 예, 보편적이에요.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 1.2.4 전달력이 크다. 전달력이 크다. 사랑의 슬픔을 아무리 정교한 수사적 기법을 동원하여 말로 표현한다 한들 표현해도 눈에서 흐르는 한 줄기 눈물만큼 호소력을 갖지는 못한다. 잘못을 저질렀을 때는 구구한 변명을 늘어놓기보다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떨어뜨리고 잘못을 뉘우치는 표정을 짓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상대의 분노를 가라앉히는 데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 예, 그러니까 말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저희 동작 언어로 사용하는 게, 비언어적 의사소통을 사용하는 게 전달력이 훨씬 크다는 거예요. 다음에 1.2.5 개인의 지위나 권력 등의 요소에 영향을 받는다.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일수록 그들의 언어 영역 안에 충분히 뜻을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음성 언어에 더 의존하는 반면, 교육을 덜 받았거나 덜 숙련된 사람일수록 의사 전달을 위하여 동작 언어에 더 의존하게 된다. 예, 그러니까 권력이 높은 사람이 의사소통 동작 언어를 많이 사용한다는 거예요. 낮은 사람이 동작 언어를 많이 사용한다는 거예요. 예, 낮은 사람이 동작 언어를 많이 사용하고, 권력이 높은 사람이 많이 웃어요. 낮은 사람이 많이 웃어요. 예, 보통 일반적으로 낮은 사람이 많이 웃어요. 왜냐하면 높은 사람은 별로 웃을 그게 없어요. 예, 뭐 웃어야 할 이유가 별로 없어요. 웃는다는 건 상대방한테 내가 좀 낮은 마음을 가지고 있고, 뭔가 좀 다가선다는 그런 마음이 이제 있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 또 여러 가지 그 의견이 분분하죠. 과연 행복하니까 웃는 것이니까 웃으니까 행복한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좀 의견은 분분합니다만, 그래도 웃으니까 행복한 경우도 있어요. 있는데 그런 걸 좀 너무 안 해버리면 그 권력이 높은 사람들은 좀 덜 행복할 것 같기도 하고, 물론 이제 무슨 만수르 같은 경우에는 서민 체험한다고 막 10억짜리 자동차를 사고 막 그렇습니다만, 하여간 뭐 그런 측면에서 좀 행복할지 모르겠지만 좀 과연 감정이 과연 행복할까, 좀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뭐 다음에 1.2.6 문화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된다. 문화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된다. 문화에 따라서. 그래서 세 번째 줄 보시면 중간 부분에 똑같은 행동이 문화권마다 전혀 다른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다. 3번을 보시면 눈을 보고 말하는 경우요. 서양에서는 상대방의 신분이나 상황에 관계없이 청자의 눈을 직시하면서 이야기를 해야 한다. 상대방의 눈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하고 이야기하는 사람이라면 사람들은 그 사람이 뭔가를 숨기고 있거나 자신감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어른들이 막 야단칠 때도 내 눈 똑바로 보고 말해,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눈 똑바로 봐야지,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고요. 근데 동양에서는 그렇게 해요. 동양에서는 어디 눈 깔어 막 이러죠. 어디 쳐다보냐고 막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니은 동양은 화자가 청자에게 강한 반감을 가지고 있는 걸 생각해요. 눈을 마주치면, 눈을 보고 말하면. 그러니까 이런 게 바로 서양과 동양의 같은 상황에서 같은 동작 언어를 다르게 해석하는 거죠. 그러니까 문화적인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4번 그림이요. 4번 그림 보이세요? 여기 기억에 나온 사람 누구예요? 아놀드 슈와제네거라고. 저희 어렸을 때 이 사람 우상으로 삼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많았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지금 표시를 하는 것, 요거는 지금 서양에선 좋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탈리아에서는 1이라는 뜻이고 일본에서는 5라는 뜻이라네요. 그리스에서는 나쁜 놈이라는 뜻이래요. 그리스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어요. 문화적인 차이를 많이 받는다는 거죠. 문화적인 영향을. 자, 그다음에 니은 같은 경우 이런 거는 사우디아라비아, 즉 중동, 중동 지방에서는 공공장소에서 다른 사람과 손을 잡고 걷는다면 서로에 대한 존경심의 표시인데,
예, 하지만 호주나 미국이나 텍사스, 리버풀에서는 이런 행동을 하면 뭐로 보겠어요? 예, 게이로 보는 거죠. 예, 게이로 보는 거니까 그렇게 행동을 해서는 안 되겠다. 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게이 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게이? 예. 저는 저기 군대에서 저하고 이렇게 동기생이 한 명 있었는데 걔가 이발병이었어요. 근데 항상 저는 걔가 저하고 말할 땐 제 손을 잡으면서 종수야 머리 깎으러 와, 머리 자르러 와, 막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뭐 그냥 좀 표현 방법이 좀 독특한 애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근데 나중에 걔가 휴가를 나가지고 복귀를 안 했어요. 예, 휴가를 나가지고 주한미군하고 사귀는데 주한미군이 다른 남자를 사귀는 바람에 기분 나빠가지고 그 사람을 칼로 찌르고 예, 경찰에 쫓기고 있대요. 헌병에 쫓기고 있다고. 예, 그런 거를 어디 접했느냐? 국방일보에서 접했어요. 국방일보에서. 예, 예. 그래 나중에 이제 얘기가 돌고 도니까 개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예,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기겁을 했는데. 예, 예. 하여간 뭐 예. 그런 적도 있었고. 예. 다음에 1.3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종류. 1.3.1 본능적 동작 언어. 본능적 동작 언어란 자극에 대한 반응으로 자동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동물도 가지고 있다. 예, 그래서 어떤 경우냐면 이제 공포나 분노의 참표정, 심한 고통을 받으며 내는 비명소리 이런 걸 얘기할 때는 본능적 동작 언어고, 다음에 기호적 동작 언어도 있어요. 기호적 동작 언어란 몸짓을 매개로 하는 기호로 사용되는 동작 언어이다. 후천적인 학습에 의해 습득되는 것으로 사회적인 약속으로 기호화되어 있는 것을 문화적 모방에 의해 배운 것, 즉 사회적인 약속을 배워서 사용하는 것이다. 6번에 보시면 기억의 도매시장에서 주고받는 동작이나 야구장에서의 사인 이런 거는 기호적 동작 언어. 그러니까 이거는 저기 사회성이 있는 것이요. 사회성이 있는 것들. 저기 본능적 동작 언어는 그야말로 본능에 의해서 공포라든지 막 화가 난다든지 이런 거 그냥 표현하는 것이고, 기호적 동작 언어는 서로 약속된 그런 거라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뭐 야구장 가면 되게 복잡한 이렇게 사인을 내리잖아요. 예, 그런 서로 약속이 돼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의사소통이 되는 것. 그다음에 1.3.3 준 언어적 동작 언어라는 것도 있어요. 예, 이것은 음성 언어와 함께 쓰이면서 기능상으로 그것을 보조하고 보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성 언어에 보완되는 것, 음성 언어를 보완해주는 것, 이게 준 언어적 동작 언어예요. 그 아래줄을 보시면 음성적 요소로서 목소리의 크기, 강세, 전달 속도, 억양 등도 여기에 포함돼요. 그래서 먼저 크기를 보시면 네 번째 줄, 목소리를 크게 내는 경우는 특정 내용을 강조하는 경우, 자신의 의사를 분명히 표현하는 경우, 화가 난 감정 등을 표현하는 경우이며 열정적, 확신에 찬 이미지, 공격성이나 과장된 자아 등을 드러낸다. 그 다음에 그 아래 보시면 목소리를 작게 내는 경우는 별다른 강조점이 없거나 실망 지친 경우이며 무기력과 나약감, 열등감 등의 이미지를 나타낸다. 예, 그래서 크게 내는 경우도 있고 작게 내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2번 강세. 강세는 주로 강조나 대조를 위해서 사용된다. 7번에 준영이가 학교에 오지 않았어요. 준영이가 학교에 오지 않았어요. 준영이가 학교에 오지 않았어요. 준영이가 학교에 오지 않았어요. 예, 라는 것. 다 강조하는 게 달라요. 예, 그렇기 때문에 강세를 통해서도 서로 이렇게 다른 것을 강조나 대조를 위해서 사용이 되고요. 강세는. 다음에 3번 속도. 대개 말하는 속도는 1분에 120개에서 180개 단어 정도인데, 그러나 말하는 상황이나 메시지의 난이도, 청자의 이해 수준, 화자의 정서 상태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예, 말하는 속도요. 그 두 번째 단락 보시면 중앞 부분 첫 번째 줄. 빨리 말하는 사람은 흥분을 전달하며 표현이 풍부하고 설득적이다. 너무 빨리 말하는 사람은 긴급함, 절박함을 나타내므로 듣는 사람을 긴장하게 만들고 불안감을 준다. 느리게 머뭇거리면서 말하는 사람은 심사숙고 강조를 나타내지만 뭔가 둔하고 열의가 없다는 인상을 준다. 예, 그래서 빨리 말하는 사람은 좀 흥분하는 긴급함, 절박함 뭐 이런 걸 나타내고, 느리게 말하는 사람은 좀 열의가 없고 하지만 심사숙고한다는 그런 느낌을 준다는 것. 자, 지위가 높을수록 말이 빨라요? 낮을수록 말이 빨라요? 예, 낮을수록 좀 말이 빠르대요. 예, 높을수록 억양도 낮고요. 억양도 낮고 말 속도로 좀 느려진다고 그래요. 저는 원래 좀 말이 되게 좀 빠르게 설명하는 사람입니다만, 그렇게 하다 보면 저만 설명하는 식이 되더라고요. 막 다 못 알아들으시고 막 그래가지고.
저는 이렇게 제가 말을 빨리 할 때 말이 그렇게 씹힌다는 생각도 못 해봤어요. 근데 저는 아나운서 같이 똑똑히 얘기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상당히 많이 나중에 녹음한 거나 이런 거 들어보면 많이 씹히면서 발음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천천히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자, 다음에 그 아래줄 보시면 말의 속도는 출신 지역을 반영하기도 해요. 대도시 출신들은 빠른 속도로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어요. 대도시는 아무래도 좀 속도감 있게 일이 진행이 되니까. 자, 그 다음에 한 말의 속도는 사회의 계층적인 속도를 드러내주기도 한다. 신분이 높고 힘을 가진 사람일수록 낮은 음성으로 천천히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권력이 좀 있을수록 낮은 목소리로 천천히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4번 억양. 억양에는 발어의 의미와 태도가 드러나 있기 때문에 이를 잘 이해해야 정확한 의미를 전달할 수가 있다. 동일한 문장이라도 억양을 상승조로 하느냐 하강조로 하느냐에 따라서 의문문도 되고 평서문도 된다. 오늘 수업 휴강이야? 하면 의문이 되는 거고요. 오늘 수업 휴강이야 라고 얘기하면 평서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억양에 따라서 조절하는 거죠. 억양은 높낮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높낮이. 그래서 높아지느냐 낮아지느냐 이런 문제들. 두 번째 줄 그 아래 단락의 첫 번째 줄 중간 부분. 억양이 없는 단조로운 어조로 하는 말은 상대방에게 무의미 건조한 사람이라는 인상 내지는 별로 말하고 싶지 않은데 마지못해 말을 하는 듯한 인상을 줄 수 있다. 그러니까 앞에 나와서 발표를 할 때는 억양에 좀 차이가 있는 게 좋아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똑같은 억양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대단히 졸린단 말이죠. 졸리고 피곤하고 열의가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강할 때 좀 강하게, 좀 말의 속도를 느렸다, 빨라졌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렇게 변화를 주면서 얘기하는 게 효과적이에요. 자, 그 다음에 반면에 필요 이상으로 억양의 변화가 심한 말은 상대방에게 뭔가에 대해서 흥분하고 있거나 과장하고 있다는 느낌을 줄 수 있다. 그래서 흥분하거나 과장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억양이 너무 심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절하게 하는 게 좋지. 제가 그래 억양이 좋다고 그래가지고 막 이상한 억양으로 이렇게 얘기했다가는 오히려 더 반감을 사게 된다는 거예요. 자, 9번 예를 보시면 9번의 기억. 갑이 네가 좋아하는 음악이 이거니? 그랬더니 그래라고 얘기하는 거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그래 이렇게 거의 같은 어조로 얘기하겠죠? 높낮이 뭐 차이가 없어요. 같은 어조로. 자, 그 다음에 니은에 너 정말 이럴 거야? 그랬더니 을이 쌀쌀맞게 얘기해요. 어떻게 얘기해요? 그래 이렇게. 이럴 때는 억양의 차이가 있죠? 내가 밑으로 내려와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디귿에 그 시원찮은 사람의 영전하에 서울로 올라간대. 그랬더니 그래? 라고 얘기하는 것. 이거는 정말 놀라움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레를 높여주는 것이고, 네가 후원을 기대하는 그 사람이 암에 걸렸대. 그래! 하고 정말 깜짝 놀라는 거죠, 이거는. 그럴 때는 완전히 상승곡선, 완전히 상승을 이루어지는 것이고, 리을 그 사람이 내 돈을 떼어먹겠다더라. 그랬더니 그래? 막 이런 식으로 두고 보자는 뜻으로 이야기할 때는 좀 속도가 느려지면서 역시 올라가는. 그래서 기억 같은 경우에는 9번의 기억 같은 경우는 그냥 평상어조, 니은 같은 경우는 하강어조, 디귿, 리을, 미음은 다 상승어조인데 리을은 특히 급한 상승을 이룬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억양을 통해서도 역시 그 말을 도와주고 있고요. 자, 다음에 5번 얼굴 표정을 보시면 첫 번째 줄 중간 부분이요. 끝부분. 사람의 얼굴 표정에는 나이, 건강 상태, 사회적 신분 정도나 성격 등의 대략적인 신상 정보는 물론 희로애락과 같은 기본적인 감정 상태, 놀라움이나 두려움, 증오심, 질투, 혐오감, 수치감 등과 같은 복합적인 감정 상태까지도 그대로 나타낸다. 그래서 뭐 얼굴을 보면은 뭐 하여간 나이나 건강 상태 이런 것도 보이지만 감정 상태, 놀라움, 두려움 이런 것도 다 나타난다는 거죠. 제가 2011년에 인도에 갔었는데 인도 사람들이 나이를 못 맞춰요. 우리 같은 그리고 정말 좀 가서 기가 막혔던 게 까무잡잡한 인종이 우리 같은 인종을 무시해요. 자기보다 하등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좀 기가 막혀요, 좀 그렇게 할 때. 그런데 그 사람이 제가 볼 때는 그 사람이 저보다 나이가 많아요. 제가 30대 후반에 갔었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사람이 훨씬 더 나이가 많은데 제 나이를 말하니까 깜짝 놀라더라고요. 깜짝 놀고 그 사람 물어봤더니 그 사람이 28이래요. 저도 놀랐어요. 저도 깜짝 놀고 서로 놀랐는데 하여간 뭐 나이가 얼굴에 나타난다고 합니다만 실제로 보면 인종의 차이가 나면 좀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보면. 자, 다음에 2번 침묵,
고개, 미소, 눈, 어깨, 팔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자, 2.1 침묵을 보시면 두 번째 줄 중간 부분 침묵이라고 다 같은 의미를 지니는 것은 아니다. 예. 1번 극도로 화가 나서 곧 폭발해버릴 것 같은 감정을 자제하고 있을 때의 침묵. 이런 경우도 있고요. 2번 중요한 이야기를 경청하기 위해서 침묵하는 것. 이런 경우도 있고요. 3번 따분한 이야기를 들을 때의 침묵도 있고요. 4번 더 이상 말이 생각나지 않았을 때의 침묵도 있고요. 5번 연인들 사이에 상대방의 손을 꼭 잡고 아무 말 않는 침묵의 의미는 다 다르다. 예, 그래서 이렇게 침묵의 의미 차이가 다 있다는 것. 자, 그럼 2.2 고개를 볼까요? 고개를 위아래로 끄덕이는 몸짓은 전 세계적으로 동의를 의미하는데 예외적으로 불가리아에서는 이 몸짓이 아니요, 즉 거절을 의미한다. 아, 정말 그럴까 의심스러워요. 예, 한번 불가리아 사람, 요즘 뭐 한국에 이제 들어오는 외국 사람도 많으니까 불가리아 사람은 정말 물어봐야겠어요. 예, 이건 요 책에 써져 있는 대로예요. 그 바바라 피제, 앨런 피제, 그 바디랭귀지에 써져 있는 그대로. 자, 그 아래 이제 그 그림이 나오는데, 예. 자, 그림 보시면 기억은 중립적인 고개죠. 고개고, 니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자기의 약한 부분이거든요. 목이 약한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이렇게 드러내 보인다는 거는 상대방에게 좀 복종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대요. 그래가지고 니은 같은 경우는 복종적 의미고, 그래서 이런 걸 가장 잘 이용하는 사람이 마릴린 먼로 같은, 예, 그런 섹스 어필 잘하는 사람들 있죠. 예, 그런 사람들은 되게 약간 그 남자를 잘 홀리는 방법을 잘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가지고, 예, 최대한 이제 복정적인 표즈를 이제 짓는 거죠. 짓고, 예, 고개를 이렇게 막 움직이고 좀 이렇게 한다는 게. 자, 그다음에 리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불만이나 낙담, 예, 이런 걸 이제 표현하는, 예, 그런 이제 고개가 되겠고요. 예. 그래서 고개도 이렇게 제가 각각 다르다는 것.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 그 아래줄 보시면 아래 그 206페이지 제일 마지막 줄이요. 고개 움츠리기는 몸집을 작아 보이게 만들어 남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으려는 자세이다. 예, 그래서 예, 2번 고개 움츠리기. 예. 그 여러분 공격적이 될 때는 몸 동작을 크게 하나요, 작게 하나요? 크게 하죠. 예, 그다음에 뭐 이렇게 좀 마음의 위축감이 생기거나 그러면 몸이 작아지게 돼 있어요. 예. 자, 그럼 이제 고개를 이렇게 움츠리는 거 있죠. 움츠리는 거는 작게 보여요, 크게 보여요? 예, 작게 보이니까 뭔가 좀 항복 아니면 좀 마음의 위축감 이런 걸 드러내는 거예요. 크게 보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크게 보려면 이거 뭐라 그러죠? 이거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예, 이렇게 보이면 몸이 커 보이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예, 그러니까 예, 옆에 이렇게 이걸 뭐라 그러죠? 예, 예. 하여간 예, 이런 포즈를 취는 것, 예, 몸을 크게 하는 것이니까 이럴 때는 공격적인 포즈가 돼요. 사람이 자신감 있고 좀 공격적인 예, 그런 걸 때는. 예, 예, 그 용어가 생각이 안 나네. 예. 다음에 2.3 미소를 볼게요. 그 아래줄 미소를 띠고 이야기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호의적인 태도를 전달하는 방법이다. 예, 첫 번째 미소를 띠고 이야기하는 건 상대방에게 호의적인 태도예요. 그 다음에 2번 저기 다음 단락 직위가 낮은 사람은 자신보다 직위가 높은 사람과 함께 있을 때는 그 상황이 우호적이든 적대적이든 미소를 많이 짓는 반면 지위가 높은 사람은 지위가 낮은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우호적인 상황에서만 미소를 짓는다. 그래서 아까 전에 한 얘기예요. 힘이 약한 사람일수록 미소 지을 상황이 많다고요. 요게 지금 침팬지 얼굴 보이세요? 요게 두려움에 질린 얼굴이에요. 예? 이거는 놀이하는 얼굴이에요. 근데 표정이 비슷해요. 예, 비슷해요. 예, 그런 거 보면은 참 예, 쫄았을 때 웃는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쫄았을 때. 예, 예, 그 침팬지의 경우도 봤을 때. 자, 다음에 요 세 번째 3번 입술을 굳게 담은 미소 비밀을 숨기고 있으며 그것을 당신한테 말할 생각이 절대 없음을 뜻한다. 예, 그래서 입술을 굳게 담은 미소 예, 비밀이 있다. 말할 생각 없다. 자, 그 다음에 4번 입술이 일그러진 미소는 특히 서구 사회에서 많이 볼 수 있고 일부러 이런 표정을 짓기도 하는데 이 표정이 의미하는 것은 빈정거린 거 하나뿐이다. 예. 이게 그 여러분이 흔히 말하는 썩소죠. 예. 썩은 미소. 예. 그 5번 예를 보시면 A가 이제 썩은 미소를 짓는 건데 입술이 일그러진 미소를 짓는 건데 요거를 이제 오른쪽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B 표정이 돼요. 웃는 표정이 되고 왼쪽에서 봤을 때는 심통이 난 C 표정이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결국 두 개가 합쳐지니까 어떤 게 겉마음이에요? 웃는 게 겉마음이고 속마음은 예, 여기 화난 게 속마음이죠. 그러니까 속마음은 그런데 겉마음을 그렇게 표현해야 되니까 이런 빈정거림의 미소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뜻하는 거는 예, 마음은 진짜 불편한데 예, 겉으로는 그냥 예, 봐주는 척 이렇게 웃는 것 예, 이게 빈정거림의 의미로 그렇게 전달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5번 턱을 내려 벌린 미소. 턱을 내려 벌린 미소는 거짓으로 꾸며진 미소이다. 예, 그래서 예, 여기 저 잭 니콜슨 얼굴이 나오는데 그 요즘 이제 크리스토퍼 놀란의 배트맨 시리즈를 많이 보셨겠습니다만 제가 저기 젊었을 때는 팀 버튼의 배트맨이었어요. 예, 그때 잭 니콜슨이 그 조커로 나왔었거든요. 예, 예, 이렇게 예, 미소를 짓는 것. 예. 다 턱을 그 내려서 입을 벌린 미소들인데 예, 다 이렇게 진심으로 웃지 않는다는 거를 좀 예, 느낄 수가 있죠. 예. 어느 쪽이 거짓 미소를 짓고 있을까요? 예, 이쪽이겠죠. 그렇죠. 그냥 턱을 벌려서 이렇게 웃는 것일 뿐이고 이 사람은 좀 진심으로 이렇게 웃고 있는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예, 예. 안 그런가요? 이 사람이 더 웃고 있는 것 같나요? 맥락이 예. 뭐 큰 차이 이렇게 안 납니다만 예, 약간 예. 턱을 내려서 입을 벌린 미소는 예, 이거는 좀 거짓된 미소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옆을 보며 짓는 미소. 옆을 보며 짓는 미소는 6번 어려 보이면서 장난기 많고 비밀을 숨긴 듯 보인다. 이 수줍은 미소는 어디서나 남자들에게 환영받는 미소로 예, 여자가 이런 미소를 지으면 남자의 보호 본능을 자극하게 된다. 예, 그래서 뭐 장난기 많고 비밀을 예. 이 사람 누군지 아세요? 예, 다이애나 황태자비예요. 예. 근데 아마 이 글을 쓴 분들은 이 사람을 대단한 미인으로 봤나 봐요. 예, 그래가지고 뭐 미인이나 뭐 예, 그런 거 예를 나올 때는 다 다이애나 황태자비 예, 그런 예를 예, 많이 이렇게 예,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옆으로 짓는 미소. 예, 뭐 까놓고 말해서 그런 거지. 진짜 제가 이 책을 읽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좀 그런 것 같더라고요. 예, 여성이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보고 웃으면 예, 진짜 막 매력이 막 되게 넘쳐 보이고 예, 그런 게 좀 느껴져요. 다음 2.4 예, 눈 예, 예, 눈은 가장 정확하게 감정 상태를 표현해주는 부분이다. 예, 자, 그래서 뭐 어쩌고 저쩌고 나오고 자 2.4점을 보시면 이제 눈 맞춤을 볼게요. 눈 맞춤은 첫 번째 줄 중간 부분. 누구나 상대와 대화를 시작하려면 일단 상대방의 눈을 쳐다보고 서로 간의 눈길이 이어져야 첫 마디를 끄집어낼 수 있다. 예, 그러니까 먼저 눈을 맞추고 이야기를 예, 시작할 수 있다는 거죠. 다음에 1번 의미. 지나치게 사람을 빤히 바라본다거나 자주 힐끔거리듯이 보는 것은 대화의 주도권을 잡고 있다거나 혹은 상대방에 대한 존중의 결여, 공격적이고 위협적인 태도, 모욕을 주려는 의도예요. 그래서 빤히 쳐다보면 왜 꼬라봐 이러잖아요. 예, 바로 싸움 나죠. 예, 그러니까 예, 이런 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런 다툼이 일어나는 거죠. 다음에 2번 너무 눈을 맞추지 않는 것,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거나 무례하고 진지하지 않으며 정직하지 못하다거나 수줍음을 타는 것이다. 예, 눈을 맞추지 않는 것도 좀 문제가 있고. 그 다음 3번 눈을 아래로 내리깔아 시선을 피하는 것, 수동적이며 복종, 순종의 뜻을 나타내는 것이다. 예, 그렇게 동양에서는 이렇게 의미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서양에서는 뭔가 좀 다른 생각이 있다거나 이렇게 또 생각하기도 한다고 그래요. 문화적인 차이가 좀 있는 것 같고요. 다음 2번 문화적 차이를 볼게요. 1번 서양에서는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의 신분과 관계없이 반드시 눈을 마주보고 하는 것이 예의예요. 그렇지만 동양에서는 우다름과 대화하면서 눈을 마주보는 것은 예의가 없는 일로 생각해왔다. 아까 얘기했던 눈가라 예, 그런 것. 자, 다음에 3번 예, 시선을 주는 시간. 긍정적 상황은 상대를 대화 시간의 3분의 2 이상 바라보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관심이 있는 이성이면은 꼭 그 주의를 눈을 예, 마주치시고 얘기를 하시고요. 다음에 2번 예, 부정적 상황은 상대를 대화 시간의 3분의 1 정도만 바라보는 것. 예, 그러니까 3분의 1 이하로 바라보는 것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4번 대화 중에 눈을 감아버리는 것. 이것은 무의식적으로 나타나는데 실증이 나거나 관심이 없을 때 혹은 자신이 상대방보다 우월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상대방을 시야에서 가로막으려는 시도로 나타나는 것이다. 예, 그래서
관심이 없기 때문에 눈을 감아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 별로 이렇게 자기를 쳐다보지도 않는데 예, 가가지고 막 관심 있는다고 착각하고 막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예, 예. 얘기를 할 때 그 사람 눈을 보세요. 예, 얼마만큼 나를 보고 있는지 예, 그러면 좋아하고 있는지 딱 알 수가 있죠. 다음에 5번 동공. 기분이 좋아서 흥분하면 동공은 원래 크기의 4배까지 확대된대요. 오, 예. 반대로 화가 나는 등 부정적인 기분이 들면 동공이 축소된대요. 예, 그래서 예, 동공이 커지면 그 저기 뭐 강아지나 막 이런 거 보면은 동공이 엄청 크잖아요. 예, 엄청 크니까 강아지가 항상 나한테 기분 좋게 느낀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원래 기본적으로 눈이 크니까. 예. 그래서 동공을 보면은 기분이 좋으면 커지고 작아지면 약간 그 저기 기분 나쁘면 작아진다. 다음에 6번 남녀의 차이. 남녀의 차이를 보시면 남자와 여자 중에 누가 더 눈에서 나오는 메시지를 읽는데 더 뛰어난가요? 예, 남자 여자 중에서 예. 보통 좀 남자가 좀 눈치가 없다는 말을 좀 많이 듣잖아요. 예, 여자가 빨라요. 예, 직관, 육감 이렇게 얘기하는 좀 보디리징에서 느껴지는 그런 감정 이런 거를 캐치하는 것은 여성이 훨씬 더 뛰어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조건 부분 여자가 남자보다 그 능력이 더 뛰어나다. 예, 눈의 신호를 읽는 능력은 여자가 남자보다 뛰어나다. 하지만 남자 여자 모두 기본적으로 뛰어나요. 기본적으로 뛰어나지만 여자가 남자보다 조금 더 뛰어나다는 것. 다음에 2.4.2 예, 눈썹 예, 보시면 눈과 눈썹 사이가 가까우면 눈썹은 1번 눈과 눈썹 사이가 가까우면 화난 표정이 돼요. 화난 표정이 예. 이거 터미네이터에서 나올 때의 아놀드 슈와제네거 모습이에요. 예. 지금 뭐 터미네이터 지금 저기 5가 나오나요? 예. 이병헌 나오는 터미네이터요. 거기에 또 아놀드 슈와제네거도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저게 저번 거에서는 컴퓨터 그래픽으로 이렇게 합성을 해가지고 만들었는데 예. 지금 뭐 다 근육이 다 무너져가지고 어떻게 나올는지 모르겠지만 예. 뭐 그래픽 워낙 발달했으니까 예. 자 다음에 예. 그 제일 밑에 줄 2번 눈썹 축혀 올렸다 내리기는 상대의 존재를 인식했음을 알리는 무의식적인 신호이며 깜짝 놀라거나 나는 네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너에게 위협을 가할 생각이 없다는 뜻을 전해야 할 때 나타나는 반응이다. 예, 그래서 그 눈썹을 이렇게 들렸다 내리는 거 있죠? 올렸다 내리는 것. 예, 예, 그렇게 예, 표시하는 것은 너에게 그 위협을 가할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하고 눈썹이 가까우면 위협적이라면 그 반대로 하면 덜 위협적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눈을 이렇게 올렸다가 눈썹 올렸다 내리는 것은 난 너에게 위협 가할 생각이 없다. 나쁜 감정 없다라는 걸 전달하는 거라는 얘기예요. 예, 예. 그런데 이게 또 아무 때나 또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저기 두 번째 줄 보시면 아랫단락의 두 번째 줄 중앙 부분 이런 행동을 하지 않는 유일한 나라는 일본으로 이곳에서는 이 몸짓이 성적 의미를 지닌 부적절하고 무례한 행동이라고 본다. 그래서 남자가 여자한테 이렇게 표현할 때는 예, 아주 좀 예, 뭐 성적으로 관심이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읽은 지가 지금 한 10몇 년 되는데 제가 이걸 알고 몇몇 좀 제가 아는 여성들이나 이런 데 표현을 해봤는데 상당히 반응이 안 좋더라고요. 그때는. 예.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좀 뭔가 좀 잘 통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제가 40대잖아요. 40대여서 제가 웃으면서 누구한테 아는 표정을 지을 때 요즘은 그렇게 하면 이제 별반 의심을 안 품어요. 저에 대해서. 예. 근데 30대 막 총각이고 그럴 때는 막 이 사람 무슨 관심 있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런 좀 의심의 눈치를 좀 많이 샀어요. 그런 걸. 그래서 예. 요즘은 좀 편해요. 요즘 좀 그렇게 하니까 반응이 좋더라고요. 요즘은. 자 다음에 예, 그 3번 예, 눈썹의 위치가 나타내는 의미는 다음과 같다. 눈썹의 위치. 자 10번에 이제 기억 보시면 예, 이제 마릴린 먼로가 나오거든요. 예. 눈하고 눈썹하고 차이가 어때요? 예. 눈썹 문신 그릴 때도 좀 그렇잖아요. 예. 실제 눈썹이 좀 없는 사람들은 실제로 좀 위에다 그리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 눈썹 있는 것보다. 예. 왜 그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눈하고 눈썹하고 사이를 최대한 띄워서 좋은 인상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눈하고 눈썹 사이가 가까우면 화가 나는 표정이 된다는 거예요. 기억이 이제 그 눈썹이 떨어져 있으니까 복정적인 그런 뜻을 나타내는 것이고 니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임스 캐근이라는 사람이 사람들 모르실 거예요. 공공의 적이라는 한국 영화 있죠. 1930년대 그 미국 영화를 제목을 똑같이 만든 영화예요. 그 공공의 적의 공공의 적이었어요. 이 사람 깡패 두목이었어요. 예, 그런 역을 한 사람인데 보면 눈하고 눈썹하고 상당히 가까운 걸 볼 수 있어요. 악역을 맡게 생겼죠. 그러니까. 예. 자 그다음에 디귿 같은 경우는 이제 존 F 케네디인데
눈썹이 가운데로 이렇게 몰리는 경우, 그런 경우는 권위적인 모습을 띈대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좀 눈썹이 좀 가운데로 이렇게 좀 아래로 이렇게 좀 처지면서 휘어졌다면 권위를 나타낸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다음에 2.4.3 볼게요. 이번엔 시선을 보시면 1번 머리를 아래로 눈을 숙이고 눈을 치뜨는 것은 복종의 또 다른 몸짓으로 눈이 훨씬 더 커 보이고 어린아이처럼 보여서 남자의 호감을 살 수 있다. 그래서 여기 기억, 니은, 디귿, 몽땅다. 지금 다이애나비 사진인데 기억이 다이애나비가 8살 때래요. 8살 때부터 지금 위를 보고 있어요. 보고 있고 아주 남자를 홀리는 법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 니은은 이제 나이 들어서도 계속 치뜨는 거죠. 디귿 치뜬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키가 작으니까 위로 이렇게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이렇게 하면 보호 본능을 불러일으킨다는 거예요. 상대방한테 꼭 어린아이처럼 보여가지고. 그래서 이런 것도 약간 그 시선도 이렇게 위로 치뜨는 것은 상당히 좀 효과가 있다. 상대방의 호감을 사는데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단락 2번 시선의 범위는 상대에게 어떤 가치를 전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2번의 기억 보시면 이거는 사교용 시선이에요. 사교용 시선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친밀할 때의 시선이고 디귿은 이제 겁주기용 시선이죠. 그래가지고 그 뭐 서양의 군대나 이런 데서는 때리진 않잖아요. 그런데 교관이 딱 사람 앞에 서가지고 여기를 딱 쳐다보면서 얘기하죠. 디귿같이 딱 쳐다보면서 얘기하면 겁을 확 먹어요. 먹고 그러니까 겁주기용 시선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저는 이건 어떤 다른 책에서 읽은 얘기인데 코가 약간 좀 삐뚤어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되게 약간 자기 주장이 강하고 자기 말을 하는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그 사람 코를 보느라고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가는 별로 관심을 못 가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코가 신기해가지고 코만 보다가 결국에 막 그 사람 강한 주장이나 이런 것도 다 들어줘야 되고 그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가 있다고 저는 책을 읽었는데 그걸 몇 번 저도 겪어봤어요. 그런 걸. 그러니까 확증이 가더라고요. 코가 약간 좀 삐뚤어진 사람들 자기 주장이 강한 경우가 많아요. 코에 자기 집중이 다른 사람 시선이 다 쏠리니까 자기 막 주장을 해도 뭐 뭐든지 잘 하여간 금방 뭐 알아듣지도 못하고 하여간 뭐 좀 그게 빠른 것 같아요. 저 받아들이는 그 속도가. 하여간 뭐 저기 뭐 어떤 걸 설득을 시키려고 그럴 때 안광에 당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상대의 안광에. 상대방 눈이 너무 강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설득을 시켰는데 오히려 설득도 못하고 설득을 당하고 막 이러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때는 그 사람 눈을 보지 말고 이마나 코를 보라는 얘기가 있죠. 이마나 코를 보면서 얘기하라고. 눈빛이 아주 강한 사람들을 만났을 때는 또 뭐 설득의 하나에 들어가는 얘기예요. 자, 다음에 그 다음 단락 3번 여자와 남자는 시야가 다르다. 여자는 넓은 주변 시야 덕분에 한쪽 방향만 보는 척하면서 동시에 다른 것도 볼 수 있다. 반면에 남자는 좁은 터널 시야를 가진다. 그래서 여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말할 때 사실 위아래를 다 볼 수 있어요. 시야가 넓어요. 근데 남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막 애인하고 걸어가다가도 이렇게 눈이 막 이렇게 하면 막 애인이 금방 알아채잖아요. 어디 보고 있냐고 막. 남자는 거기까지 돌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 시야가 넓지를 못해요. 넓지 못해서 그래서 그래서 뭐 그런 말도 있어요. 냉장고에 있는 물건을 여자가 잘 찾아요. 잘 찾고 뭐가 이렇게 시야가 넓으니까 남자는 좀 좁고 그래서요. 자, 그 다음에 다음 단락 4번 시선의 방향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저기 좌뇌와 우뇌가 있잖아요. 좌뇌는 뭘 담당하죠? 좌뇌는 논리나 언어를 담당해요. 그 다음에 우뇌는 감성, 감정 이런 거를 이제 다루고요. 자, 그러면 좀 기억같이 보는 것은 이미지나 논리 같은 거를 떠올릴 때 이쪽으로 보는 거예요. 좌뇌 쪽으로. 그쪽 뇌를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이렇게 눈이 돌아가고요. 그 다음에 니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귀를 바라보니까 소리. 디귿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뇌 쪽을 보고 있잖아요. 이거는 감정. 감정. 리을 같은 경우는 그냥 혼잣말 얘기하는 거고 좌측을 보면서 내리깔면은 혼잣말. 자, 그래서 자기 형사들 있죠. 그런 사람들은 용의자들이 거짓말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럴 때 눈을 보죠. 눈을 보면서 눈이 좌측 뇌를 향하고 있으면 그럼 이놈 꾸며내고 있는 거라는 걸 이제 알죠. 알고 있고. 그래서 그런 것까지
예, 수사에 좀 이용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자, 여기 앞에 여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앞에 발표할 때도 지금 저기 청중이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좌내면 이쪽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논리적인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농담 같은 거 얘기할 땐 어느 쪽에서 얘기하는 게 좋겠어요? 예, 이쪽에서 얘기하는 게 좋아요. 좌측 귀로 들리잖아요. 좌뇌를 누가 수 있어요. 움직일 수 있고. 예, 제가 여러분 울리고 싶어요. 울리고 싶고 감동적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어느 쪽에 여기서 운해 쪽으로 들으니까. 예, 예. 그런 것도 잘 이용해 보시고요. 예. 자, 다음에 그 다음 단락. 5번 상대의 시선을 펜을 이용하여 통제할 수 있다. 펜을 이용하여 통제. 뭐 그렇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2.4.4. 그래서 뭐 저기 여러분 뭐 발표할 때나 뭐 이럴 때 보시면 이게 펜 가지고 이렇게 주의 집중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다음에 2.4.4 안경을 볼게요. 자, 안경의 1번 안경의 모양에 따라 풍겨지는 인상은 상당히 다르다. 그래서 자, 기억, 니은 중에 어떤 사람이 좀 지적으로 보여요? 예, 예, 뭐 당연하죠, 그렇죠? 예, 기억이 더 지적으로 보이고, 그다음에 니은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뭐라 그러죠? 예, 좀 요란한 안경을 썼는데 그 반대로 좀 약간 문해적, 그렇게 볼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여기 214페이지 위에 보시면. 전문가들은 권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산안을 발표할 때처럼 진지한 상황에서는 16기억처럼 태가 두꺼운 안경을 쓰라고 권한다. 그래서 여러분도 뭐 발표 상황이나 어디 뭐 지금은 이제 그냥 학생이니까 상관없겠지만 그러면 뭐 사회에서 뭐 발표를 하거나 그럴 때는 좀 안경 같은 것도 좀 잘 준비를 해서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해가는 게. 그리고 좋은 사람이나 우리와 똑같은 친구라는 편안한 인상을 주어야 할 때는 무태 안경을 쓰라고 한다. 그래서 뭐 미팅 나갈 때, 소개팅 나갈 때 이럴 때 막 두꺼운 뿔테 안경을 쓰고 나오고 그러지 마시고, 그럴 때는 좀 무태 안경이나 좀 가벼운 안경 그러면 친한 그런 친구, 좀 친근한 이미지를 느낄 수 있겠죠. 다음에 단순한 모양의 안경은 진실하고 지적으로 보이는데 16니은처럼 지나치게 요란한 안경은 그렇지 않아요. 좀 거짓되고 문해적으로 보여요. 자, 다음에 2번 안경 너머로 쳐다보면 누구든지 주눅 들게 마련이다. 그래가지고 좀 약간 누구한테 좀 겁을 주고 싶다든지 뭐 그렇게 하면 안경 너머로 이렇게 보면은 상대방이 좀 근데 이거 좀 약간 나이가 들어야겠죠, 여러분들. 젊었을 때 이러면은 좀 이상하게 볼 거예요. 그 다음에 3번 데스몬드 모리스가 지적한 대로 물건을 입술 근처에 갖다 댄다거나 입에 무는 것은 일시적으로나마 유아기의 어머니의 젖을 입을 물면서 느꼈던 안정감을 되찾고자 하는 시도이다. 그래서 자꾸 입에서 이렇게 물고 막 이렇게 뭐 빨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좀 우리가 거기서 말한 프로이드가 말한 이드의 세계,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엄마 젖물일 때의 그런 스트레스가 있는 거예요. 그런 걸 많이 못 받아가지고, 그래서 그런 거를 좀 그 불안한 마음에서 이렇게 하는 행동이 나올 때가 있고요. 또 뭐 제가 아는 선생님은 계속 안경테를 이렇게 만지작만지작거리신 분이 있었어요. 얘기하실 때. 그래가지고 저는 그분 상당히 뭐 연구도 열심히 하시고 그러신 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대가시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불안감을 못 느끼신 줄 알았는데 나중에 이제 제가 좀 선생님하고 비슷한 나이가 이제 되다 보니까 뭐 지금 나이에 저는 불안감 못 느낄 것 같아요. 안 느낄 것 같아요, 전혀. 저도 뭐 느끼죠. 저도 느끼는데 물론 이제 40대가 불혹이라는 말이 있듯이 마음이 좀 많이 20대보다 안정되는 면이 있어요. 안정되는 면이 있지만 그래도 저도 불안을 느끼고 대신 좀 그런 거를 표현하는 아니면 감추는 그런 방법이 좀 능숙해진 거죠. 능숙해진 거고 그럴 뿐이지 상당히 좀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하여간 나이 들어서도 나올 수가 있어요. 있고. 자, 다음에 그 다음 단락 4번 머리 위로 안경 올리기는 동공이 확대된 눈이 4개 있는 효과를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이런 사람들 많이 있죠. 여기 왜 왜 안경을 위에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아까 기분이 좋으면 동공이 커진다고 그랬잖아요. 이건 동공이 4개 있는 효과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상당히 호감을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동공이 커지는데 그게 커진 게 4개가 있으니까. 그래서 요거는 상당히 좀 멋부릴 때, 그럴 때 좀 효과적인 모습이다. 왜냐하면 동공이 4개니까. 자, 다음에 2.5 어깨를 볼게요. 1번 어깨를 으쓱대는 것은 항복을 의미한다.
으쓱거리면은 어때요? 몸이 커 보여요? 작아 보여요? 예. 그 목이 줄어들어 보이니까 작아 보이잖아요. 예, 작아 보이니까 이런 거는 좀 몸짓을 작아 보이게 함으로써 당신보다는 내가 좀 약한 사람이다. 예, 뭐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항복의 의미를 전달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번 한쪽 어깨를 추어 올리면 여성의 부드러운 곡선미를 강조할 수 있다. 예, 그래서 여성들이 이제 화장품 광고에 많이 나오는 이제 그런 포즈거든요. 예, 그런데 약간 샴푸 광고나 이렇게 어깨를 이렇게 추어 올리는 것, 부드러운 곡선미. 그 저기 하여간 뭐 저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에게 없는 거를 더 좀 신비하게 여기고 좀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남자한테는 좀 곡선미 이런 게 좀 없으니까 이런 거를 더 매력 있게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뭐 뒤에도 나오겠지만 다리 이렇게 딱 두 개로 평행하게 꼬는 거 있죠. 꼬는 거. 그거 마른 남자 아니면 좀 하기 힘들어요. 남자는. 그렇기 때문에 여자들이 그런 포즈를 취했을 때 남자들이 매력을 느낄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물론 좀 날씬한 여자들도 다대세요? 여성들은? 어떨지 잘 모르겠는데. 자, 다음에 2.6 팔을 사용하는 정도도 문화마다 달라요. 1번 팔을 사용하는 정도. 22번의 기억 유태인 말을 너무 많이 해서 팔이 떨어져 나왔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말할 때 매우 격렬한 보디랭귀지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유태인들이. 그래서 뭐 유태인들이 보면은 뭐 요즘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데 이제 자리를 차지하고 세계적으로 뭐 좀 약간 가자지구를 너무 하는 바람에 좀 욕을 먹고 있지만 예전 같은 경우는 홀로코스트나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좀 그거를 많이 샀잖아요. 좀 연민을 많이 사고 그랬습니다만 실제로 좀 유태인들 만나면은 유태인들이 갈 수 있는 여행지가 별로 없대요. 각 나라마다 수교가 잘 안 돼가지고 중동이나 이런데 물론 다 안 되고요. 다 안 되고 그래가지고 그 외국에 나가면 그렇게 떠들고 막 원래 기본적으로 바디랭귀지 하면서 말도 큰 사람들인데 그렇게 관광지 가서 막 떠들고 그래가지고 남의 눈총을 산다고 그래요. 사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물론 이제 그 전에도 좀 그런 면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저기 그 다른 민족에 좀 미움을 사고 그러니까 홀로코스트 이런 것도 좀 일어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좀 자기를 좀 나타내고 뭐 이렇게 하는데 좀 상당히 몸집도 크고 목소리도 크고 그렇다고 그래요 유태인들이. 자, 다음에 니은 이탈리아. 나는 그가 말을 못하게 팔을 꼭 잡아두었다. 한창 떠들고 있는 이탈리안의 말을 멈추게 하려면 위로 들고 있는 그의 양손을 잡아 아래로 내리면 된다. 이탈리아 사람도 되게 버디랭귀지가 큰 것 같아요. 뭐 요즘 이제 그 비정상회담 덕분에 알베르토라는 사람을 이제 알게 돼가지고 그 사람이 뭐 얘기할 때 몸동작 크잖아요. 독일 저기 다니엘이나 이런 사람 말하고 상당히 다르잖아요. 독일은 조용해요. 그냥 절대 바디랭귀지 별로 하는 법 없어요. 그냥 딱 이러고 말만 해요. 말만 하는데 이런 사람 계속 막 이러잖아요. 막 계속 이러고 그런 거 보면은 그 저기 알베르토 부인을 제가 가르쳤어요. 그 제 저기 교육대학원 제자인데 그 한국어 교사 되는 그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전공이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 거기를 졸업하면 한국어 교사가 되는데 그래서 지금 한양대 거기서 일하고 있어요. 한양대 지금 국제학원에서 일하고 있는데 한국어 가르치면서. 근데 그때 하여간 춘천에 살았었는데 계속 하여간 그 이탈리아 남자친구를 사귀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걸 들었는데 그 사람이 알베르토일 줄은 꿈에도 몰랐죠 저는. 나중에 알게 됐죠. 뭐 저보고 많이 물어보니 예쁘냐고 그런 거 되게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노코멘트. 자, 다음에 디귿. 독일인과 영국인 말을 할 때 온몸이 마비되기라도 한 듯 꼼짝도 안 한다. 우리 뭐 그 저기 다니엘 보면 아실 거예요. 자, 다음에 그 다음 단락 보시면 2번. 남자는 팔이 안으로 굽혀지고 여자는 팔이 밖으로 휘어진다. 그래서 여기 그림 보시면 남자는 그래도 이렇게 평행인데 여자는 안으로 이렇게 좀 휘어지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밖으로 이렇게 좀 그 안으로 휘어지지 않으면은 밖으로 있으면 공 던지기가 좀 편하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야구나 뭐 이런데 하여간 뭐 남자들이 더 많이 던지는 좀 이유가 있다고 그러기도 하고 그렇다고 그래요. 뭐 확인 되세요? 지금 사진이 좀 작아서 그런가? 자, 다음이요. 이번엔 2.6.1 방어막. 가슴 앞으로 팔짱 끼기는 자신을 드러낼 생각도 없고 상대방을 받아들일 생각도 없다는 뜻이다. 그래서 이렇게 팔짱을 끼고 있는 경우는 방어막을 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받아들일 생각이 없다는 걸 보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1번 가슴 앞으로 팔짱 끼기. 자신을 드러낼 생각도 없고 상대방을 받아들일 생각도 없다는 뜻이다. 그 다음 단락 볼게요. 세일즈맨이나 협상가들은 고객이 팔짱 낀 팔을 풀기 전까지는 상품 소개를 하거나 제안을 하지 말라고 교육받는다. 그래서 영업을 할 때 상대방이 팔짱을 끼고 있어요. 그럼 무슨 말을 하건 간에 쇠귀에 감을 끼예요. 예, 얘기 못 받아들이시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겠어요? 팔짱 일단 풀고 얘기를 시작해야겠죠. 풀게 하고. 그래서 그 풀게 하는 방법이 그 줄의 끝부분 팔짱을 낀 고객의 자세를 바꾸도록 만드는 간단하면서 효과적인 방법은 고객에게 들고 있을 물건을 주거나 뭐 사은품을 주는 거예요. 할 일을 주는 것이다. 펜이나 책, 안내책자, 샘플, 필기시험 용지 같은 것을 건네주면 상대는 그것을 받기 위해 팔짱을 풀고 몸을 앞으로 숙이게 된다. 이렇게 하면 상대는 좀 더 수용적인 자세를 취하게 되고 그로 인해 마음 상태도 보다 수용적으로 변하게 된다. 예, 그래서 여러분이 뭐 영업할 일이나 상대를 설득시킬 일이 있으면 팔짱을 먼저 좀 풀게 하세요. 풀게 하시고 뭐 좋은 예는 안 되겠습니다만 예전에 저 이명박 대통령이 그 청계천 이거 사업을 한 덕분에 대통령이 된 거잖아요, 사실 서울시장 때. 그런데 그거 뭐 지을 때 얼마나 반대가 심했겠어요. 예, 거기 다 일하는 사람들, 시장 사람들이고 그런데. 예,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다 우르르 나와가지고 막 이명박 대통령하고 이제 이명박 그 시장 서울시장 시절에 이야기를 하려고 그랬더니 이명박 그 사람이 아주 참 좋게 보면 지혜로운 거고 나쁘면 약은 사람이거든요. 딱 보고 딱 그 자리에서 벅차고 일어나면서 양복 입고 오라고. 양복 입고 온 다음에 내가 얘기하겠다고 우선 딱 자리를 떠버렸대요. 근데 그 다음 그 사람들이 이제 양복을 입고 나왔더니 험한 말 하겠어요, 양복 입고 나면? 예, 험한 말 못하죠. 예, 그래가지고 결국엔 그 설득에 넘어갔다는 거예요. 다 팔고, 예, 그런 식으로. 예. 뭐 좋은 예가 될지 좋은 예는 아닙니다만 하여간 뭔가 자세를 다르게 하고 포즈를 다르게 하는 거는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 뭔가 설득을 시키거나 그럴 때 아예 그것마저도 못 풀면서 이야기를 하면은 100%안 먹히는 거니까 예, 좀 그런 방법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단락 보시면 예, 2번 자신의 양팔 붙잡기는 양손으로 반대편의 위팔을 붙잡아 상반신을 가로막는 자세예요. 자, 그 다음에 3번 주먹 쥐고 팔짱 끼기는 적대적인 태도를 의미한다. 예, 그래가지고 여기 지금 25번 기억 같은 경우에는 양팔을 지금 잡고 있는 거잖아요. 예, 사실은 뭔가 할 말이 있고 스트레스 쌓이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거를 참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양팔로 지금 자제하고 있는 건데 거기다가 니은같이 주먹까지 쥐고 있어요. 지금 예, 한 대 때리고 싶은 걸 지금 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좀 분노에 차 있는 거예요. 분노에 차 있으니까 이럴 때는 좀 감정을 자극시키지 않는 게 좋겠죠. 좋겠고 그 다음에 여러분 스스로도 이런 포즈를 많이 취한다면 분명히 여러분 마음속에 뭔가 쌓인 감정이 뭐가 있는 거예요. 예, 있는 거니까 그거를 좀 최대한 푸시길 바라고요. 예. 뭐 다 각각 이렇게 다 스트레스 쌓이고 이런 일 많잖아요. 많고 막 그런 일이 막 있으면은 막 일도 손에 안 잡히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자기 손해고 예. 마음을 컨트롤하려고 그랬는데 컨트롤도 안 되고 그런 경우가 많죠. 예. 그리고 저기 어른들 보면은 좀 그런 거를 좀 자제하고 그러는 것 같기도 하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좀 방법이 있어요. 방법이 있는데 저도 뭐 나이가 사실 많을수록 그런 일이 없는 것이 아니라 스트레스한 일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있는 만큼 그런 일을 더 많이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더 많이 쌓여요. 더 많이 쌓이는데 그래도 나이 들어서 그런 일을 이겨낼 수 있는 좀 마인드 컨트롤의 한 방법 제가 개인적으로 제가 쓰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그 마음속에서 감사를 해요. 감사. 예. 저는 이제 신을 믿으니까 하나님한테 감사를 해요. 예. 내가 어떤 면에서 감사하고 어떤 면에서 감사하고 그러면 나중에 감사한다는 그 긍정적인 에너지가 부정적인 에너지 이겨요. 나중에는. 이겨가지고 그 생각을 잊어버리게 된다든지 아니면 그것마저도 감사하는 식으로 돌변이 되더라고요. 변화가 되고. 예.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제가 좀 권해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저는 효력을 봤으니까. 예. 물론 당장 되는 건 아니에요. 예. 몇 년간 연습해야 돼요. 몇 년간 연습하고 그게 예, 더 퍼센테이지로 이길 때까지 부정적인 감정을 이길 때까지 예, 계속 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하니까 예, 더 좋더라고요. 그런 일 뭐 이미 지나간 일 또 내가 바꿀 수 없는 일에서 스트레스 계속 받아봐야 뭐 하겠어요. 예, 예, 뭐 계속 그럼 뭐 자기 손해죠. 자기 손해니까 하여간 예, 계속 좀 그러시길 바라고. 예. 자 다음에 저 4번 다음 단락. 보풀 떼는 척하면서 속마음을 따로 숨기고 있으며 그것을 말하지 않겠다는 의미이다. 보풀 떼는 척하는 거는 예, 그러니까 이런 사람도 있어요. 막 보풀 막 떼는 사람들. 예. 그런 사람들도 뭔가 이렇게 마음속에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예, 그거를 갖다가 이제 그러니까 지금 양팔 붙잡기에 변종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약발적인 편적이니까 이런 것도 좀 약간 뭐 스트레스를 좀 많이 풀고 그러시길 바라고 뭔가 이런 포즈를 취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뭔가 자기 말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것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5번 엄지를 치켜 세운 채 팔짱을 끼는 자세는 자신이 대단한 존재이며 통제력을 쥐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뜻이다. 그래서 엄지를 이렇게 펴고 있는 것, 이거는 자기가 대단한 자존심. 그러니까 딱 너는 내 상대가 안 돼 이런 식이에요. 딱 방어막도 치면서 자신이 잘났다는 걸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존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그런 자세라고요. 자, 다음에 6번 2분의 1 팔 붙잡기는 낯선 사람들의 모임에 가거나 자신감이 부족할 때 흔히 나타나는 자세다. 그래서 2분의 1 팔 붙잡기, 이것도 방어막을 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그러니까 이런 거는 좀 그러니까 방어막을 좀 안 치고 얘기하는 것. 스티브 잡스 얘기할 때 방어막 치는 거 보셨어요? 팔짱 끼고 얘기하거나 뭐 이런 거 보셨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은 그리고 이런 것조차도 없어요. 탁자조차도. 탁자도 사실 앞에 막는 방어막이잖아요. 자기를 막아주는 거거든요. 근데 스티브 잡스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자기 온몸 내놓고 얘기해요. 그만큼 뭔가 이렇게 자신감이 있고 열려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여간 뭐 이런 팔짱을 낀다든지 이런 거는 별로 그렇게 좋은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지만 뭐 정말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만 있고 그럼 팔짱 낄 수도 있죠. 끼고 자기를 보호해야죠. 그럴 때는. 그렇지만 하여간 일반적으로 봐서는 그렇게 좀 열려 있는 자세가 더 좋은 거니까. 자, 왜 이렇게 자기 팔을 붙잡고 있느냐? 이런 것은 그 아래 설명을 읽어볼게요. 이런 자세는 어릴 적 어머니가 안아주던 것처럼 자신을 껴안는 자세다. 자신을 어머니가 안은 것처럼 껴안아야 자기 안정감을 느끼니까. 그러니까 이런 자세를 자꾸 취한다는 거예요. 자, 다음에 7번 핸드백이나 꽃다발 등 다른 사물을 방어막으로 사용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그래서 뭐 핸드백도 사용하고 꽃다발도 사용하고. 변종이에요, 변종. 자, 그 다음에 219페이지 두 번째 달락 8번 팔로 방어막을 형성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기억같이 싫다 나타날 때는 이렇게 방어막을 치고요. 수락할 때는 이렇게 겉을 이렇게 다 내보이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9번 고장난 지퍼 감추기 자세. 고장난 지퍼 감추기 자세는 자신의 신체에서 가장 약한 부분을 감추려는 경향을 보이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어르신들 앞에서는 이런 포즈를 취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자신을 감추려는 경향을 보이면서 좀 복종적인 자세를 취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복종적인. 그래서 히틀러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이런 포즈를 많이 취하는 것 보면은 이 사람이 뭐 사실 열등감의 발로잖아요. 다 모든 게. 뭐 그러니까 자기 실제로 그 사람의 바디랭귀지를 보면은 열등감을 나타내는 포즈들이 많아요. 많은데 실제로는 되게 권위를 많이 권위적인 거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권위주의하고 열등감은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그 자유로부터의 도피라는 책을 보면은 그 권위주의적인 사람들이 거기 보면 세디스트하고 메조시스트가 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거기가 이제 환상적인 궁합이라는 거죠. 세디스트는 이제 때리면서 이제 쾌감을 느끼는 사람이고 만족을 느끼는 사람이고 메조시스트는 맞으면서 그걸 느끼는 사람들이니까 둘 다 이제 아주 환상의 궁합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둘 다 결국 같은 종류라는 거예요. 저번에 얘기했다시피 제가 자유로부터 도피하는 이유는 외로움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것도 외로움의 발로라는 거예요. 사람을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때리는 거죠. 진짜 실제로 보면은 가정폭력 이런 거 당함에도 불구하고 집을 못 떠나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그게 전부 다인 줄 알고 때려가지고 못 떠나게 하는 거예요. 그런 강압적인 사람들을. 그 다음에 맞는 사람들은 역시 맞으면서 사람을 못 떠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때려야 이 사람이 나를 떠나지 않으니까 내가 차라리 맞지. 뭐 이런 식으로 맞으면서 스트레스를 못 떠나게 하는, 다 외로움의 발로라는 거예요. 권위주의도 같은 식으로 설명해요. 권위주의도 자기가 권위적이고 그렇게 해야 사람이 안 떠나니까 권위적이고 체계를 만들고 막 구조를 만들고 그래야 사람이 거기서 못 빠져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것도 세디즘의 좀 다른 형식인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결국 따져보면 권위주의적인 사람은 외로운 사람이란 얘기예요. 약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약하고 외로운, 자기 외로움을 극복 못하는 사람이란 얘기예요.
자, 다음에 2.6.2 공격을 볼게요. 예. 1번 공격적인 자세는 목표 지향적인 사람들이 취하는 자세이기도 하다. 그래서 기억니은 아까는 얘기했었죠. 이걸 뭐라고? 예, 하여간 몸집을 크게 하는 이 공격적인 자세라는 거예요.